자, 시장 동향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IBK 투자증권 박근형 부장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박근혜입니다. 왜 목소리를 그렇게 까시는지요? 목이 부어서 그렇게 나옵니다. 근데 아직도 아프세요? 아픈 건 아니고 네. 좀 부어 있고 염증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아이고. 목 관리 잘하셔야겠어요, 진짜. 오프닝 벨 할 땐 괜찮으세요? 아니요, 이제 오늘 아침에는 좀 이렇게 약간 특이한 케이스로 아침에도 나왔는데 네. 뭐 비슷했습니다. 어. 몸은 아픈 건 전혀 없어요. 열도 어. 없고 한데 목이 좀 부었습니다. 좀 부으니까 이제 저음. 우리 뒤에 게임 광고의 그 성우들처럼 네. 이렇게 저음이 좀 나네요. 예, 이게 뭐 더 좋다고 하는 분도 계시고. 네. 어제 이정재 같다고 했다가 제가 한 소리 들었습니다. 이정재 좀 네. 옆에서도 알겠습니다. 오늘도 웃으시네요. 네. 자, 알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시장 동향부터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네, 코스피는 30포인트 상승 출발, 갭 상승이 굉장히 컸습니다. 엔비디아 신고가 소식에 장 초반 반도체와 소부장 강세가 두드러진 가운데 삼성전자가 컨센서스를 하회하는 4분기 실적 발표를 했는데요. 삼성전자 4분기 실적은 다소 좀 이례적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한 3조 7,440억 정도가 컨센이었는데 시장에서는 4조 원대 초중반 정도도 나온 리포트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자리는 조금 애매했습니다. 근데 이제 반도체 가운데에서 메모리 쪽은 상당히 괜찮았는데요. 비메모리 쪽이 아마 좀 좋지 않았다. 그리고 삼성 디스플레이는 상당히 좋았던 걸로 보이고요. 뭐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었습니다만 좀 아쉬운 부분이었습니다. 다만 이제 엔비디아 효과가 이어지면서 SK 하이닉스는 강세를 좀 보였고요. 제주 반도체나 뭐 두산 테스나, KC텍 등등 기존에 이제 강세를 보였던 중소형주 강세가 오전에는 일단 두드러지게 나왔습니다. 그 외 유가 급락에 항공과 LCC 그리고 창투사나 인터넷, 화장품과 면세점, 신재생 에너지와 아이폰 부품, 통신 장비군들이 테마군을 형성했고요. 10시 30분을 지나면서 외국인 선물 매도 전환하면서 시장 상승폭이 축소되기 시작했습니다. 다만 이제 SK 하이닉스가 외국인 매수에 힘입어서 계속 상승세가 유지됐고 전일 유가 급락에 항공주 반등이 계속적으로 특징적으로 나타났습니다. 코스닥은 AI 모멘텀이 이어지면서 반도체 업종이 오전 한때는 큰 폭의 상승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 외에도 헬스케어나 디지털 콘텐츠, 통신 서비스 등이 강세였고요. 한시 기준 외국인들의 선물 3,500억대로 대거 매도세로 돌아서면서 오전 강세를 보이던 반도체 소부장 차익 매물이 출회됐습니다. 물론 이때 삼성전자도 이제 마이너스권으로 접어들었죠. 네. 전반적으로 조금은 올라갔던 종목들이 좀 빠지는 모습을 보였고요. 뭐 말씀드렸듯이 이때 뭐 해운이라든지 화장품, 미용기기 등에 대한 부분들은 상승폭이 오히려 오후에 확대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결국 1시 30분을 지나면서 기관이 코스피 순매도 전환하고 코스피가 하락 전환했습니다. 4분기 실적 쇼크 기록한 삼성전자가 낙폭이 커지면서 코스피 하방 압력을 오늘 높인 것으로 보이고요. 반면 코스닥의 상대적 강세가 이어지면서 특히 이제 CES 2024 기대감과 더불어서 유입된 온 디바이스 AI 테마 모멘텀이 이제는 애플 비전 프로 출시 소식으로 넘어가면서 역시 이제 XR이나 VR 메타버스 테마로 약간 수급이 이동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특히 이제 자이언트 스텝은 상한가까지 올랐죠. 메타버스가 돌아온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외국인들은 코스피에서 전기전자, 운수장비, 철강 등을 매도했고요. 코스닥에서는 반도체와 금융을 매도했습니다. 기관은 코스피에서 서비스를 매수했고 전기전자 매도를 보였고 코스닥에서는 반도체와 소프트웨어, 제약 등을 매수했습니다. 업종별로는 한국전력 중심으로 전기가스업이 강세였고요. 건설업은 워크아웃 가닥을 좀 잡고 있는 태영건설이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차익실현 매물 출회 지속 속에 최근 부진했던 의약품은 반등을 보였고 카카오나 네이버, 인터넷주는 연이어서 강세 보이면서 서비스업 강세를 이끌었습니다. 네. 반면 철강금속이 가장 부진했고 4분기 실적 쇼크를 기록한 삼성전자가 장중에 하락 전환하면서 전기전자 약세를 이끌었고요. 코스닥은 외국인 기관 동반 순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오전에 890포인트까지 상승했지만 오후 들어서 일부 상승폭을 반납했고 업종별로는 제약과 IT 소프트웨어 강세였고요. 반면 일반 전기전자와 운송 장비, 부품은 약세를 보였습니다. 반도체는 뭐 미국이 엔비디아가 급등했죠? 맞아요. 엔비디아 네. 덕분에 반도체 업황 전반적으로 기대감이 있다 보니까 그쵸. 전자가 사실 어닝 쇼커가 나오고 나서 또 장 초반은 강했거든요. 근데 이제 하루 종일 흘러내리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기관 외인 양매도 물량이 굉장히 많았죠. 버텨볼까 하다가 에라 모르겠다 이렇게 손 놔버리는 그런 양상이 좀 나타났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국제유가 급락 그리고 12월 인천공항 여객 화물 수송 실적 역대 최대 달성 등의 항공주가 올랐습니다.
네, WTI가 전일 4.12% 급락하면서 $70 거의 뭐 이렇게 턱걸이 정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언론에 따르면 사우디아라비아의 국영 석유기업 아람코가 지난 일요일 아시아에서 주력 제품인 아랍 경질유를 포함한 여러 등급의 아시아 관련된 사우디산 원유의 2월 가격이 두바이 지역 벤치마크 1월 가격 수준보다 배럴당 $2를 인하할 것으로 밝혔습니다. 사진을 띄워주시면 이와 관련된 표가 나오는데요. 아래쪽에 보시면 아시아 쪽에 나타내는 것들이 트레인지가 마이너스 $2 이렇게 나오는 상황이죠. 예. 그래서 생각보다 상당히 높게 이렇게 빠지는 부분인데 이 마켓워치에 사우디아라비아의 주요 산유국들이 가격을 내릴 때에는 수요 환경이 약화될 것을 우려하거나 또는 미국과 같은 해외 산유국들이 점유율을 잠식하는 것을 막기 위한 시도이다. 이렇게 두 가지 중에 하나로 봤죠. 근데 실질적으로 두 가지 다 해당이 될 수 있습니다. 아하. 수요가 상당히 좋은 것도 아니고 또 미국 같은 산유국들이 이제 점유율을 잠식해 나가는 그런 이유가 있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메리츠 증권에서 오늘 이야기를 냈는데 자 사진을 띄워주세요. 네. 미국의 원유 수출량 이게 나오고 그 다음에 EIA에서 오펙 관련된 그리고 난 오펙의 생산량과 예측치 비교인데요. 그 다음 사진을 좀 띄워주십시오. 예, 메리츠 증권에 따르면 이제 자료를 이렇게 내고 있는데 네. 사우디의 원유 가격 인하의 배경입니다. 마켓워치에 따르면은 미국과 시장 점유율 경쟁으로 해석한다는 이야기인데 위에 표를 보시면 미국 쪽의 원유 수출량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죠. 실질적으로 지금 중동 불안이 미국산 원유 수출을 키우고 있다. 그래서 EIA에 따르면은 12월 마지막 주 주간 미국 원유 수출이 전주 대비 하루에 140만 배럴 증가한 530만 배럴 정도. 역사상 최고치는 23년 2월에 기록했던 하루에 560만 배럴 수출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역사상에 가깝게 올라가고 있다 보이고 있고요. 후티 예멘 반공 공격이 시작된 이후에 미국 수출이 급증하고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오펙 원유 생산량을 감소하는데 미국 원유 생산량은 증가하고 있고 23년 말 기준 미국 원유 생산량은 하루에 1,320만 배럴로 전년 동기 대비 하루에 120만 배럴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반면 오펙 생산량은 작년 감산 목표 이행에 하루에 2,918만 배럴에서 2,805만 배럴로 축소됐고요. 미국이 9월 이후에 본격적으로 생산량 늘리면서 오펙 감산에 따른 원유 공급 부족을 미국이 다 상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점유율이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더군다나 작년 말 아프리카 2대 산유국인 앙골라가 오펙 탈퇴 선언하면서 원유 시장에서 오펙 시장 점유율이 축소가 되면서 약간 오펙의 힘이 좀 약화되는 것이 아니냐. 석유 카르텔의 힘이 약화된다. 네, 그렇죠. 그래서 단결력이 좀 떨어지고 사우디가 좀 줄이니까 그 외에 다른 산유국들이 몰래 늘리면서 네. 오히려 점유율을 늘려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거죠. 그럼 앞으로도 유가는 조금 하락할? 그래서 이제 자발적 감산이 많았다는 것은 또 점유율을 언제든지 올릴 수 있다는 점이 네네. 되잖아요. 뭐 더 늘릴 수 있는 양이 없다면 모르겠지만 자발적으로 감산했기 때문에 여차하면 너도 나도 점유율 때문에 생산량을 늘릴 수 있다. 그러니까 증산 여력도 충분하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래쪽에 아까 보여드렸던 사진의 두 번째 아래쪽의 사진을 좀 보여주시는데요. 네. 이 생산량 예측치 비교인데 역시 파란색 쪽은 이 오펙이고 그다음에 넌 오펙 쪽의 이제 부분들은 생산량 예측치 비교입니다. 하늘색. 예. 그러니까 파란색은 오펙 쪽에서는 생산량이 늘지 않을 걸로 봤죠. 감산하겠다는 거잖아요. 가격을 계속 올리면서. 근데 넌 오펙 쪽은 어떻습니까? 계속 증산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점유율을 뺏기게 되면 입지가 좀 더 약화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네요. 그러다 보니까 가격을 내려서 점유율 회복을 급박하게 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그런데 이제 기본적으로 $70 선 정도 되면은 미국이 또 전략 비축유를 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아주 많이 내리기는 또 이런 것들이 하방을 지지할 수 있는 요인도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하방도 조금 제한적일 것 같고 그렇다고 상방도 올라가지 못하는 수준도 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메리츠 증권에서 이렇게 또 설명했습니다. 최근에 이제 사우디의 원유 가격 인하 배경을 좀 감안한다면 주식시장이 최근에 반등세를 보였는데 유가 하락으로 추가적인 인플레 압력 완화를 미리 상정하면서 주식시장이 상승세로 올라왔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 반영된 금리 인하 기대가 과도하다고 보는 것들이 중론이긴 하지만 증상 경제 본격화 과정을 하면은 에너지 가격이 추가적으로 하락하면서 인플레이션이 추가 완화가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과도하게 반영된 금리 인하 기대 중에 일부를 좀 정당화할 수 있는 것이 인플레이션 압력을 완화시키는 것이 유가 하락으로 설명이 된다고 이렇게 평가도 했습니다. 이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유가가 빠지긴 했지만 네. 사실은 오늘 눈에 띄게 올라온 것이 이제 항공업종이죠.
항공업종. 그래서 항공. 뭐 LCC뿐만 아니라 대한항공도 올라왔는데 이 하나증권의 보고서를 따르면 사진을 좀 띄워주세요. 인천공항의 여객 수송 실적 추이와 화물 실적 추이를 이제 나타내는 표입니다. 이 네. 보시면 막대 그래프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선 그래프는 전년 대비 증감률이고요. 막대 그래프가 이제 절대치인데 12월 인천공항 여객 수송이 560만 명으로 23년 월간 최대치 기록했고요. 코로나19 이전의 92% 수준까지 다 올라왔습니다. 거의 정상화 단계에 있다는 거고요. 12월 화물 수송은 24만 7천 톤으로 전년 동기 대비 6.4% 증가하면서 지난해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화물과 운송이 역대 이제 연간, 그러니까 월간으로는 최대치로 나타난 거죠. 12월 국제선 여객과 화물 수송 실적 모두 월별 최대치를 달성했기 때문에 항공주차 심리에 상당히 부담으로 작용했던 외부 변수 변화에 따른 수익성 악화 우려도 완화되면서 LCC하고 항공주가 올랐다는 거고요. 원달러 환율은 1,300원 선 정도가 이제 유지되고 있는데 영업 비용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항공유 가격은 10월 말 배럴당 123달러 정도 수준으로 연중 최고치를 기록했었는데 1월 말에는 지금 1월 달에는 배럴당 104달러까지 하락했으니까 항공유도 많이 빠지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이렇게 실적도 상당히 좋아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한투증권에서 오늘 12월 항공 실적 업데이트를 하면서 네. 실질적으로 대한항공과 저가 항공사 간에 뭐 온도 차이가 좀 있었다는 건데요. 아무래도 이제 4분기에는 미주나 유럽 같은 경우는 방학이 있긴 하지만 여름 방학이 좀 더 길기 때문에 사실 뭐 이렇게 장거리 운송은 좀 기본적으로 4분기가 좋기 어렵기 때문에 조금은 대한항공이 좀 부족했다. 근데 일본과 동남아 여행은 오히려 3분기보다 4분기가 더 개선되고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영업이익을 4분기에는 LCC 쪽은 서프라이즈가 거의 나올 것 같고 대한항공은 컨센 대비 10% 하회할 것으로 봤습니다. 다만 컨센을 하회하더라도 여전히 역대급 이익으로 볼 수 있고요. 특히 대한항공 항공화물 운임이 4분기 16%나 급등하면서 전체적으로 항공화물이 전반적으로 화물도 좋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1분기는 다시 또 해외여행 성수기죠. 그렇기 때문에 근거리 중심의 LCC 쪽은 상당히 이익 모멘텀이 부각될 시기로 느낄 수 있고 유가 하락 효과도 시차를 두고 본격적으로 반영이 될 거다 봤습니다. 그래서 대한항공은 항공 화물 부분에서 수혜주 운하 통행 중단에 따른 반사 이익까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항공업종 전반적으로 비중 확대에 기본적으로 의견을 냈다. 이렇게 한투증권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LCC라는 이쪽도 상당히 좋았고요. 제주항공이 지난 연말부터 상환 작업에 들어가면서 재무 안정을 목적으로 정책 자금을 지원받았던 부분들에 대해서 네. 제주항공이 상당히 많이 갚았다. 이런 이야기도 나왔기 때문에 분위기가 좀 오늘 항공주는 상당히 좋았다 볼 수 있습니다. 네. M&A 이슈 아직도 있잖아요. 그 대한항공하고 아시아나. 맞죠. 그것만 뭐 이렇게 잘 노이즈가 지금 좀 남아 있죠. 되면은 수요도 회복되고 유가도 내려가고 뭐 환율도 괜찮다 그러고 하면은 괜찮을 것 같다. 알겠습니다. 여기 채팅창에 그 정유주랑 뭐 LPG 뭐 이런 거 관련해서도 또 물어보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네네. 그거 같이 지정학적 리스크랑 같이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펀더멘털리 이런 이슈가 있었는데 네. 오후 들면서 갑자기 정유, LPG, 해운주들이 급등했습니다. 이게 약간 배치되는 이야기잖아요. 정유가 유가가 빠졌는데 정유주하고 LPG 뭐 에너지 쪽 그리고 해운 쪽이 막 급등하니까 좀 그러게요. 이상하다 이렇게 봤습니다. 근데 그 이유는 가자 지구에서 문제가 발생했어요. 가자 지구에서 하마스 소탕전을 벌이는 이스라엘이 북부 전선에선 헤즈볼라와 전면적 위기로 치닫으면서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다시 고조됐다는 뉴스가 오후에 전달됐습니다. 이 외신에 따르면은 이스라엘군이 레바논 남부 마살 셀럼을 공습했는데 이 공격으로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 정예 라드완 부대의 지휘관 중에 하나인 위삼 알타위라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사망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해 10월 가자지구 전쟁이 시작된 뒤에 이스라엘과 레바논 국경지대에서 가열된 이스라엘과 헤즈볼라의 교전에서 지금까지 사망한 헤즈볼라 지휘관 가운데 최고위급으로 이야기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헤즈볼라가 2006년처럼 이스라엘과 혹시 전면전을 좀 벌이지 않을까 이런 이제 분석이 되면서 오후에 갑자기 막 튀어올랐죠. 그래서 긴장감. 그렇죠. 흥구석유나 뭐 중앙에너베스, 극동유화, 뭐 대성에너지 이런 종목들도 오후에 올라왔고 해운주도 갑자기 올라오고 그러면서 그와 뭐 방위산업, 전쟁, 테러 테마 이쪽까지도 오후에 튀었기 때문에 아까 유가가 급락해서 사실 이쪽 섹터는 좀 약했어야 되는 건데 오히려 오후장에는 이런 뉴스가 나오면서 주가들이 이쪽도 튀어올랐다 볼 수 있습니다. 요거는 아예 또 다른 이슈였네요. 그렇죠. 지정학적 갑자기 이슈. 이제 모멘텀이 오후에 나온 거죠.
알겠습니다. 이쪽으로 넘어가 볼까요? 하나큐셀, 마이크로소프트와 미국 역대 최대 규모의 태양광 계약 체결 소식 등의 상승입니다. 네, 그 하나큐셀이 이제 그 언론을 통해서 마이크로소프트와 총 12기가와트 규모의 장기 태양광 파트너십을 체결했다 밝혔습니다. 큐셀은 마이크로소프트가 전력을 구매할 태양광 발전소에 25년부터 32년까지 8년 동안 연간 최소 1.5기가와트의 모듈과 EPC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알려졌고요. 이번 계약은 지난해 1월 양사가 맺은 전략적 파트너십 후속 계약으로 밝혔습니다. 그래서 총 계약 규모는 기존의 2.5기가와트에서 12기가와트로 늘었고요. 구체적인 계약 금액은 공개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이루어진 태양광 파트너십 중에 역대 최대 규모의 모듈 공급 계약으로 발전소 설계나 조달, 시공 서비스까지 포함될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나 솔루션 같은 경우가 상당히 좀 주가가 굉장히 괜찮았는데 이 하나 솔루션은 미국의 솔라허브 캐파가 3.3기가와트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절반 정도를 가져가는 규모이고요. 굉장히 큰 규모죠. 미국산 제품 도메스틱 컨텐츠 관련된 요건을 갖추면 10% 추가 세액 공제를 받는다는 것이 이제 여러 가지로 이슈가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부각이 되는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오늘 OCI 홀딩스도 장중에 괜찮은 모습을 보였는데 종가는 조금 아쉽게 끝났습니다만 네. 장중에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미래에셋증권에서 OCI 홀딩스를 냈는데 이 OCI 홀딩스는 펀더멘털은 좋은데 왜 주가가 많이 안 가느냐 이 부분을 미래에셋증권의 애널리스트한테 질문을 하는 쪽이 굉장히 많았다. 궁금해요. 그래서 그 애널리스트가 말하기를 근본적으로 중국의 폴리실리콘과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OCI 홀딩스가 하고 있는 가격과의 어떤 동화 똑같이 움직일 것으로 걱정하는 사람이 많다. 그러니까 중국의 폴리시콘이 상당히 안 좋거든요. 그래서 이게 똑같이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어라는 거죠. 하지만 이 걱정을 덜어버릴 때도 된 것 같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사진을 띄워주시면 중국과 비중국 쪽의 폴리실리콘 가격인데요. 이 검은색은 중국이 아닌 지역의 폴리실리콘 가격이고 이 오렌지 색깔은 중국의 폴리실리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24년 1월 4일 기준에 넌 차이나와 그러니까 중국 쪽의 폴리실리콘 가격의 스프레드가 처음으로 $10를 넘어섰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쪽의 폴리실리콘보다 중국 쪽이 아닌 지역에 넌 차이나 폴리실리콘이 $10 이상 더 비싸다는 겁니다. 그리고 24년이 된 지금까지 해당 스프레드는 1월 4일 날 $10를 넘어섰고요. 스프레드가 네. 지금은 $14 기록하고 있다. 그러니까 중국 이외의 지역의 폴리실리콘이 중국 쪽의 폴리실리콘보다 $14 이상 비싸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23년 1년간 평균 스프레드는 $13 정도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스프레드가 자연스럽게 줄어드는 거 아니에요, 원래는?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수요에 따라. 네, 중국 내 재고라든지 그런 것도 영향을 미칠 수 있고요. 미국이라든지 이쪽으로 집중을 하게 되면 폴리실리콘을 비싸게 팔 수 있다는 논리죠. 그렇기 때문에 중국을 배제한 그 미국 쪽의 태양광 밸류체인을 구축할 것으로 OCI 홀딩스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아마 큐빅 PV바의 어떤 장기 공급 계약 체결도 그 첫 단추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중국 폴리실리콘과 같은 급락 사태보다는 비중국 쪽의 폴리실리콘 가격을 연동해서 장기 공급 계약을 할 수 있다 이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별화된 가격을 받을 수 있는 중장기적인 발판이 마련됐고 게다가 중국에 대한 규제가 미국 시장에서 약화될 가능성도 낮아 보이기 때문에 미국 쪽 진출을 교두보로 비싼 폴리실리콘을 팔 수 있다는 것은 차별화 국면이다 볼 수 있겠고 또한 이제 지금 OCI 홀딩스 같은 경우는 12월 포워드 PR이 4.3배 정도 수준인데 피어 그룹들이 지금 6.4배 정도의 규모로 거래가 되고 있기 때문에 밸류에이션도 싸다. 그래서 OCI 홀딩스를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OCI 홀딩스 사요 그럼 부장님? 뭐 중장기적으로는 괜찮겠죠. 근데 태양광이나 풍력, 재생에너지 쪽은 상당히 긴 호흡을 좀 필요로 하는 종목들이에요. 단기에 막 급등락하는 그런 종목들은 좀 아닌 것 같아요. 그거는 핵심적인 변수는 뭐예요? 걸림돌이나 변수? 뭐 사업 자체가 굉장히 장기 사업 프로젝트가 많고요. 그다음에 이제 정책적인 변수나 여러 가지에 따라서 과거에는 풍력도 그렇고 이제 과거에 한 5년 이상의 장기 프로젝트가 중간에 이제 계약이나 프로젝트가 무산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죠. 금리 부분이라든지 파이낸싱 부분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상당히 좀 개런티 되지 못한 프로젝트가 상당히 무산되면서 이제 어그러지는 모습을 많이 보였는데 태양광은 어느 정도 이제 개런티가 되고 풍력도 이제 조금은 개런티 되는 계약 쪽으로 정부 정책적으로 좀 그런 쪽이 아마 커버가 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주식시장에서 신재생 에너지보다는 살 주식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수급은 제한적이고 모든 섹터 쪽으로 돈이 들어가지 않다 보니까 그렇죠. 지금 현재 핫한 쪽으로 자금이 몰리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신재생 에너지가 사실 시장에 기대감이 많은데 고생을 몇 년간 한 게 원래 바이든 정부가 들어오면서 원래는 친환경 에너지 쪽으로
미국 역사상 썼던 가장 많은 돈을 쏟아붓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바로 코로나가 터지면 그게 무산돼 버리니까 일단 미국에서 사실 친환경 테마 관련 기업들 완전히 다 망가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요즘 얘기가 나온 건 워낙 오랫동안 고생을 했으니까 이제는 좀 돌아서지 않을까라는 얘기가 조금 나오는 것 같고 그래도 올해는 일부 시장에서 태양광 풍력에 대한 기대감들이 조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단된 프로젝트들이 좀 재가동되는 것도 있고 아까 전 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작년에 너무 인공지능 테마주였으니까 인공지능 쪽에서 약간 분산된 수급들이 친환경적으로 약간 들어간다는 얘기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요즘. 지금이 무조건적인 기회다 이런 것보다 지금 네. 워낙 눌려있고 또 좋은 이야기들이 살짝 또 기대감이 보이니까 중장기적으로 한번 살펴보자. 그렇죠. 이제 근데 아직까지는 뭐 시장에서는 역시 AI, 뭐 그쵸. IT, 테크 쪽이 아직은 가장 핫한 것 같아요. 명확히 테크죠. 그게 더 가시적이기도 하고 네. 우리가 또 쓰기도 하고 맞아요. 보기도 하고 하니까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약바이오 쪽으로 가볼 텐데 요거 재밌습니다.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기대감 그리고 MIT랑 브로드 연구소에서 유전자 가위 기술을 통해서 실명한 쥐의 시력을 다시 회복하는 데 성공했대요. 네, 뭐 매년 뭐 1월에서 이야기된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막을 올렸고요. 네. 여기에 따라서 대형 M&A가 많이 발표가 됐습니다. 오늘 크게는 4건 정도가 발표가 됐는데 존슨앤존슨이 표적 암 치료 약물 개발 업체인 암브렉스 바이오파마 20억 달러, 그러니까 약 2조 6,400억 원에 인수하기로 발표가 나왔고요. 두 번째로는 머크사가 이중항체 개발 기업인 하픈 테라퓨틱스와 주당 23달러 총 6억 8천만 달러의 인수합의를 했습니다. 금요일 종가 대비 118% 프리미엄을 붙여서 이렇게 나갔고요. 세 번째로 노바티스가 비상장 기업인 자가 면역 질환 치료제 개발 기업인 칼립소 바이오텍이라고 불립니다. 네. 2억 5천만 달러 선수금을 주고 1억 7,500만 달러의 마일스톤 인수에 합의를 했다. 이렇게 대규모 빅딜이 나왔고 더군다나 의료기기 분야에서 보스턴 사이언티픽이 엑소닉스를 주당 71달러에 총 37억 달러 인수한다고 발표 나오면서 전일 종가 대비 23.3% 프리미엄을 주고 M&A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빅딜 M&A가 이번에 크게 나왔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좀 분위기가 고무됐고 더군다나 이제 월스트리트 저널은 노바티스가 아마 사이토키네틱스 이 부분에서 인수합병 논의가 합의에 다가오고 있다 또 보도가 나왔기 때문에 추가적인 빅딜 M&A가 또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다가 국내 기업인 GI 이노베이션이 일부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오늘 이번 행사에서 글로벌 빅5의 제약사와 기술 유전을 위한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고요. 특히 이번 계약은 약 3조 원 규모로 반환 의무가 없는 계약금 2천억 원이 논의되고 있다. 그러니까 굉장히 큰 금액이잖아요. 빅딜 M&A가 활발하게 또 진행이 됐다. 네, 그래서 GI 이노베이션이 오늘 좋았고 그 외에도 말테오젠이나 메도팩토나 ABL 바이오, 뭐 그 외에도 삼일제약이나 부광약품, 중해제약, 뭐 인벤티지 랩 이런 종목도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뭐 유전자 치료제, 뭐 비만 치료제 테마, 그다음에 바이오시밀러 면역 하감제, 그다음에 일부 제약업체 등등 중소형주들이 상당히 좀 좋은 모습을 보였고 아까 말씀하셨던 미국의 매사추세츠 공대 MIT 쪽에서 브로드 연구소 제작진이 같이 연구하면서 네. 유전병으로 실명한 쥐의 망막세포에 프라임 에디팅 유전자 가위를 넣어서 시력을 회복하는 데 성공했다 이렇게 나오면서 이게 되나? 뭐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게 뭐 쥐에다가 성공했다고 해서 사람에 성공할 수 있는 그렇죠. 또 다른 일이죠. 완전 다른 얘기니까. 예, 그래서 임상에 관련된 부분인데 아무튼 뭔가 이제 진일보한 어떤 실험 결과가 나오다 보니까 좀 주목을 받았겠죠. 사실 우리가 이제 뭐 시력 같은 경우는 뭐 라식이나 라섹도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뭐 우리가 비만 질환 이런 것도 상당히 지금 눈앞에 와 있는데 그렇죠. 뭐 그런 것들에 대한 약간의 새로운 것들이 이제 이번에 시기적으로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와 더불어서 발표가 되다 보니까 중소형주들이 움직임이 있었다 볼 수 있습니다. 와. 사실 제약바이오 쪽 이런 빅파마들의 이런 M&A 딜이 나오는 게 그 해의 트렌드를 굉장히 잘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과거에도 사실 제약바이오 업종이 뜨거웠던 경우에는 빅파마들의 M&A 딜이 어떤 영역에서 많이 나오는지를 보고 거기에서 기회를 노린 경우가 많았는데 최근에 이런 뉴스는 사실 기대감 좀 모으는 것 같아요. 금리나 플러스 빅파마들의 다시 또 M&A가 활발해진 그렇죠. 거 아니냐 그런 얘기들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일론 머스크 몇 년 전에 인터뷰를 보니까 만약에 지금 하는 사업 아무것도 안 할 거면 한 가지만 할 수 있으면 뭐 할 거냐 이랬더니 AI랑 유전공학 요거를 꼽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신기한 뉴스들 나오는 게 또 널리 상용화가 됐으면 좋겠네요. 자, 아까 메타버스 언급을 해주셨는데 네. 애플 비전 프로 2월 2일에 미국 출시 예정 소식에 또 상승합니다. 네, 사진을 먼저 띄워주시면 팀 쿡이 이렇게 이제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예, 사고 싶은가요?
이렇게 뭐 패션 아이템이 아니니까. 예, 460만 원 정도 하는데 460만 원. 예, 뭐 저는 손이 좀 안 나갈 것 같습니다. 네. 한 뭐 4, 50만 대 정도 올해 예상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고명치도 초기에 이제 완판을 해서 그 배송 시간이 굉장히 오래 지연되는 뉴스가 나오면 굉장히 좋은 이미지로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지만 그런 뉴스 안 나오면 오히려 거꾸로 상당히 좀 안 좋을 수 있다는 경고를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일단 팔아봐야 되겠죠. 네. 그래서 이제 아마 1월 19일부터 아마 온라인 사전 예약도 가능한데 뭐 4, 50만 대 정도니까 글쎄요. 얼리 어답터는 좀 사지 않을까 생각은 듭니다. 460만 원 근데 만만치 않고요. 저 모습이 어떻게 이제 우리가 받아들여질지 좀 모르겠어요. 그래서 사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장의 반응을 좀 봐야 되겠다 싶고요. 팀쿡 이제 애플 최고 경영자가 일단은 뭐 지금까지 출시한 전자기기 중에 가장 진일보한 제품이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양쪽 눈에 4K 초고해상도 디스플레이를 탑재하면서 눈의 피로도 낮추고 헤드셋을 그 착용한 상태에도 외부 화면을 자연스럽게 고용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이제 메타버스나 증강현실, AR, VR 테마가 올랐는데 자유 스텝은 상한가까지 갔죠. 제가 기억하기로 지난 금요일 날 메타버스가 올 수 있다라고 제가 마지막 마감 시간 때 금요일 날 제가 말씀드렸어요. 자,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현대자증권의 이야기를 이걸 제가 띄워드렸습니다. 메타버스 관심이 재증가할 수 있다. 이게 현대자증권에서 나온 지난주 리포트입니다. 그래서 22년도 저렇게 메타버스가 확 튀어올랐고 그 다음에 지금 계속 죽어 있다가 이제 인공지능 AI가 확 튀어올랐다가 이제 조금 올해 1월달 들면서 살짝 이제 너무 많이 튀어올랐다 싶어서 조금 꺾일 때 메타버스가 좀 올라올 수 있다는 것을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인가요? 제가 마감 방송 때 말씀드렸었는데 네. 역시 메타버스가 단기적으로 확실히 튀어오르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래서 현대증권의 지난주 금요일 날 방송분을 좀 다시 한번 확인해 주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사진 보이시면은 HMD 시장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현대차증권에서 결국은 이 비전 프로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결국은 메타버스 테마라든지 HMD, 그러니까 헤드 마운티드 디스플레이가 가장 핵심이 될 거다 보는 겁니다. 그래서 왼쪽 보시면은 HMD 시장의 규모 시장 전망을 각각의 출처, 그러니까 한 5곳에서 이 시장 규모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네. 많게는 엄청나게 이야기를 많이 했죠. 지금 많게는 뭐 이거 10억 달러 기준이니까 1130억 달러 정도도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네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되는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은 디스플레이 쪽이나 여러 가지 부분들이 좀 변화가 많이 있겠죠. 근데 오른쪽 보세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레이벤 메타의 스마트 글라스 스펙입니다. 이게 23년 9월에 출시했는데요. 네. 이 스펙으로 이제 지금 팔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비전 프로 보여드렸잖아요. 예, 다음 사진 띄워주세요. 레이벤 메타 스마트 글라스 이미지입니다. 이 정도면 살만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요거랑 이제 메타버스 XR, VR, AR 이게 아예 다른 개념으로 다 접근을 같은 카테고리로 묶여 있지만 네. 기능도 그렇고 사용처도 그렇고 아예 다 다르니까. 뭐 그렇죠. 근데 그렇죠. 이제 이거는 329달러 정도 되거든요. 진짜 그냥 선글라스 가격이네. 네네. 그래서 뭐 물론 이제 기능이 뭐 비전 프로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고 뭐 어떤 역할을 더 할 수 있다고 보는데 네. 아무튼 레이벤 메타 이 스마트 글라스 정도 수준의 디자인이면 기능만 좀 첨가가 된다면 뭐 사볼 수도 있겠다 이 생각 듭니다. 이건 나온 거예요? 이미? 네. 23년 9월에 출시가 됐습니다. 23년 9월. 네. 하나 사올까요? 기능이 더해진 선글라스 느낌이네요. 이거 약간. 이걸로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 앱 연결해서 뭐 하는 그래서 건가? 아까 표를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은 기능이 이제 카메라, 스피커, 마이크, 전화, 영상, 스트리밍, AI 비서 등이 다 된다고요. 그러니까 음성 인식 기능이 있는 선글라스네요, 사실. 형 이거 이거 뭐야? 이거 형 패션 아이템? 아무것도 아니잖아 이거 솔직히. 아니, 선글라스에 카메라 달아놓은 건데. 네. 근데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이게 어떤지 모르겠지만 네. 예를 들어서 뭐 전화나 영상 뭐 이게 다 된다고 하면 뭐 예를 들어서 뭐 영상 통화 뭐 이런 것들이라든지 예를 그렇죠. 들면 거죠. 그 전화가 된다 그러면 스피커가 있다 그러면 이어폰을 끼지 않고 이 선글라스만 끼고 뭔가 대화를 하면 뭔가 될 수도 있겠죠. 뭐 제가 안 써봐서 모르겠지만 네. 아무튼 기능이 어느 정도 있다는 것은 참 의미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디자인이 나올 수 있다는 것도 상당히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네.
이 비전 프로 어떻게 3%에서 하나 딱 해가지고 그러니까 사올까요? 우리가 이런 거 한번 테스트 한번 해야죠. 그럼 나오자마자 사야지. 네, 얼리 어답터가 돼야죠. 지금 라스베가스에서 금방 오시지. 3% 기자님도 지금 CES 가 계시잖아요. 아 이거 딱 맞으면 하나 사오시면 딱 좀. 그 분명히 비전 프로가 나오게 되면 이게 시장에 주는 영향은 굉장히 클 거예요. 그렇죠. 네, 왜냐하면 메타버스란 처음에 키워드를 만들었던 브랜드들과 애플의 존재감 자체가 다르다 보니까 다른 곳들은 실패했지만 애플은 좀 다르다고 보는 뷰들이 있는 것 같고 저도 뭐 출시되면 사실 빨리 한번 써보고 싶다는 그렇죠. 욕망이 굉장히 강합니다. 꼭 한번 써보고 싶어요. 새로운 세계일 것 같아요. 3%에서 딱 하나 해서 그거 이제 우리 그 나오시는 분들 MC들 다 한 번씩 써보고 다 얘기하고 또 전문가 불러서 분해하고 그러니까. 그것도 따로 찍고 이렇게 네, 해야 되는데 당연히 해야죠. 우리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기본적으로 이제 협찬 좀 해주세요. 미래에서. 알겠습니다. 본사 전화해 놓겠습니다. 아무튼 이제 방향은 네. 이 하드웨어 쪽으로 방향은 분명히 이제 잡았다는 거고요. 기계들이 이렇게 메타라든지 비전 프로 같은 이런 쪽에서 굉장히 이제 급속하게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점에서는 시장은 형성은 무조건 될 거다. 제작사들이 결국 하드웨어 제작사들이 이쪽으로 방향을 만들어서 시장을 만들 거기 때문에 컨텐츠나 플랫폼이나 이런 것들의 문제가 있겠지만은 어쨌든 이쪽에 들어간 테크 부품들은 상당히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삼성증권에서 코멘트를 했는데 네. 자 2300만 픽셀의 마이크로 OLED 디스플레이도 처음이고 그 다음에 CPU가 M2 수준입니다. 이게 노트북 수준이거든요. 비전 프로가. 그리고 R1 이 카메라 전용 칩이고 H2 사운드 전용 칩 조합도 처음이라고 합니다. 비전 프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애플이 작정하고 만든 하드웨어가 나오면 경쟁사 당연히 자극이 되겠죠. 그리고 디스플레이와 디스플레이 장비 업체들은 주가 측면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분명히 미칠 거라고 삼성증권이 봤고요. 두 번째는 애플이 제시한 사용 형태는 가상 모니터를 이용한 노트북 작업이라든지 120인치 TV와 영화 감상도 가능하다 그러고요. 아이폰과 연계된 3D 카메라도 가능하고 용도를 이용한 가상과 현실의 환경 조절로 요약도 가능하다 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비전 프로의 만족감이 상당히 높아지게 되면 아마 VR과 모바일 쪽의 스펙은 상당히 업그레이드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IT 되겠죠. 쪽에 부품 쪽에 상당히 좀 영향을 미치겠죠. 다만 PC와 TV 시장은 굉장히 부정적일 수 있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아이폰 같은 데 부분에서는 이제 애플도 결국은 AI 쪽으로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것이다. 비전 프로가 시작되면 그래서 결국은 비전 프로와 애플 AI의 좋은 예고편에 속하는 것이 이제 비전 프로를 봤고요. 결국은 이제 가상 환경과 AI는 뗄 수 없기 때문에 네. 애플도 본격적으로 AI 전쟁에 뛰어든 것으로 본다. 그래서 만약에 비전 프로 반응이 좋아지면 AI 테크 산업 자체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공격적인 어떤 뭐 포트폴리오라든지 공격적인 네. 어떤 그런 이미지나 어떤 생각들이 사고가 더 형성될 수밖에 없다. 이래서 주가가 밸류에이션 플레이보다는 이런 공격적인 어떤 컨센서스가 형성되면서 좀 더 주가 부분 AI 쪽이 자극될 수 있다. 이렇게 본 것 같습니다. 애플도 AI 프로그램 개발하고 있잖아요. 페럿이라고 개발을 하고 있는데 그거는 이제 이미지 분석에 더욱 특화된 그런 AI로 좀 알려져 있는데 그게 역시나 비전 프로를 염두에 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보고 저 물건과 물건과의 공간과 그 상관관계 이런 거를 많이 분석하는 AI로 집중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비전 프로가 큰 역할을 좀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드네요. 과거에도 근데 언제나 애플은 새로운 영역의 디바이스를 만들어내면 대부분 처음 비판받았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그게 정확히 시장에 완전히 자리 잡았었거든요. 네. 뭐 에어팟이나 새로운 디바이스 나올 때마다 욕은 먹지만 결국은 대박 났던 그렇죠. 애플. 네, 이번에도 제가 보기에는 아마 우리의 기대보다는 처음에 나온 품에 욕을 많이 먹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아마 시장에 자리 잡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봅니다. 그쵸. 새로운 디바이스. 애플이 만약에 VR, XR 뭐 이런 거 못하면 아무도 못합니다. 인류가 못하는 거죠. 그럼. 뭐 인류가 못하는 거예요. 네. 자, 그럼 요거 한번 마지막으로 가볼까요? 네,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역시 이제 테크 쪽인데요. 네. 삼성전자, LG전자가 투명 마이크로 LED, OLED TV를 공개했습니다. 이게 이제 결국은 투명 마이크로 LED 관련된 TV 쪽에서 이 가격은 기존의 마이크로 LED와 비슷한 수준이 될 거다 이야기했는데 선명도는 OLED와 비교했을 때 약 2배 수준이라고 합니다. 엄청난 이제 선명도를 갖고 있고요. 지금 삼성전자 쪽에서는 LED보다 100분의 1 수준으로 작은 마이크로 LED 소자 사이에 미세한 빈 공간을 확보해서 투명 패널을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삼성하고 LG 모두가 이 투명 관련된 이 제품을 나타냈다 얘기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인테리어도 좋아도 뛰어나고요. 개방감도 있기 때문에 투명한 유리처럼 보이는데 이게 이제 디스플레이화 된다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죠. 우리 여의도에도 하나 있잖아요. 여의도 CGV 저기 IFC CGV 가시면 거기서 팝콘 받는 거나 이런 거는 요 투명 그 디스플레이로 돼 있어요.
똑똑 치면은 그림 나오고 딱 가져갈 수 있게. 예, 그래서 상당히 좀 진일보한 것이고 뭐 이게 결국은 나중에는 이제 똘똘똘 말리는 TV도 이제 결국 나오잖아요. 그 LG 쪽도 보면 아무것도 없다가 이제 슬라이스로 이렇게 쭉 올라오면서 상소문처럼 예, 위로 TV가 위로 올라왔다가 끄면은 이제 아래로 접히면서 이제 롤러블로? 싹 없어지는 그런 롤러블 이제 그런 TV가 실제 이제 전시가 되고 있죠. 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충분히 이제는 일상생활 속에 나올 수 있다는 거. 그래서 디스플레이 진화는 상당히 높은데요.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은 이게 맥루머스라는 사이트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OLED 아이패드 프로, 그 다음에 이게 결국은 $1,500 정도 수준부터 아마 $2,000 수준까지 아마 애플이 곧 출시할 OLED 아이패드 프로가 이게 나올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맥 관련된 이야기에서 했고요. 그 다음 사진 보시면 디지타임즈에서 애플이 주도하는 IT OLED 시장이 나올 것인데 결국은 IT OLED 글로벌 출하량이 23년 790만 대에서 27년 3,130만 대로 연평균 41% 매년 성장할 것이다. 이게 이제 OLED가 대면적화되면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OLED 관련된 이야기에서 뭐 부품이나 소재단 이런 쪽을 상당히 좀 유념 있게 올해부터는 OLED 저는 소재단이 상당히 좋아질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은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도 알찼네요. 역시나 IT 쪽으로 이제 미래는 모든 산업이 IT 결합해서 다 가고 있다. 맞아요. 이걸 다시 한번 또 느낍니다. 네, 기술의 시대입니다. 정말. 알겠습니다. 근데 왜 사람의 감기는 나을 수 없는 건지 박근영 부장님 목은 내일은 꼭 회복하셔서 꼭 나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사람의 감기와 사랑은 어쩔 수 없어요. 사랑은 또 어쩔 수 없어요. 사랑, 이 낭만. 사랑에 빠지는 건 어쩔 수 없죠, 그렇죠? 그렇죠. 세로토닌. 그러니까 아픈 건 그냥 나을 때까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건 또 사랑이랑 공통점이 또 있네요. 그렇죠. 감기와 이별과. 예. 알겠습니다. 저거 뒤에 롬 저거 꼭 해보세요, 부장님 나오시면 같이 하시죠. RPG. 이 런처가 게임- 같이 만들까요 그러면? 이 게임은 혹시 PC 게임입니까? PC 게임입니다. PC MMORPG. 그래서 원래 현지라면 요즘에 갭차가 너무 벌어지잖아요. 근데 현지를 안 해도 좀 그런 옛날 감성을 팍 느낄 수 있는 클래식 정통 MMORPG라고 합니다. 모바일로는 안 나오나요? 모바일로는 안 나오는 것 같고 PC 게임으로 알고 있어요. Remember of Majesty. 야, 얘는 어둠의 전설 딱 느낌이 딱. 마제스티 그러니까 그 골프 브랜드가 생각나네요. 마제스티 역시 아저씨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데일리인트 오늘도 알차게 IBK 투자증권 박근형 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세계 최대의 테크쇼 CES 2024 3프로TV 취재팀이 미국으로 떠납니다. 기업 여러분도 함께 가시죠? 시간과 비용이 부담이라 못 가신다고요? 그래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CES 2024 총정리 끝판왕 3프로TV 영상 리포트. 정확하고 확실한 3프로TV 영상 리포트를 만나보세요. 관련 문의는 하단 메일을 참고해주세요.